오늘의 책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지은이 한성희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 한성희 님이 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이 책은 읽는 내내 주옥 같은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책을 듣는 여러분들도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다. 못된 딸이 되라. 네가 결혼하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 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다. 어머 얘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 애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한글을 금세 떼는 걸 보며 어머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다.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괴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때론 여는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엄마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너는 엄마의 방향을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까지 좌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네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네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엄마는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지. 가끔 네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텐데 하고 단정한 나의 오만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다.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 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달라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네가 유학을 마치면 당연히 돌아와 곁에 있을 테고 결혼을 한다 해도 수시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너를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솔직히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네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네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제는 보내줘야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면 너는 이미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너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애써 부정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너를 내 품 안에서 계속 보살펴줘야 할 아이로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처음부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부족했다.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 여자에서 엄마가 되는 것, 엄마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게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 같지만 우리는 역할 변화에 따른 전환점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고리를 끊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자기를 키워준 부모의 세계를 깨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자녀에게는 독립이고 부모에게는 상실이다. 나는 늘 너를 내 품 안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깊은 슬픔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의 결혼식 날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엄마 독립식을 치렀다. 덕분에 나는 결혼식 때 눈물 콧물 흘리는 촌스러운 엄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웃으며 너를 보낼 수 있었다. 딸아, 고맙다. 네가 먼저 용감하게 부모의 세계를 부숴준 덕분에 나 역시 엄마 역할에서 졸업할 수 있었다. 30년 만에 너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너는 이제껏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의 선후배였으며 어느 회사의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너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앞으로 누군가의 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해야 할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역할이 늘어날 때 그것 또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 하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많은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칭찬하고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잘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느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 편안하니까 내 목소리를 줄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다. 자식을 위하느라, 남편을 위하느라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화병이 생기든 말든 자신을 방치한 채로 말이다. 심지어 세상은 그것이 진정한 모성이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딸아, 만약 누군가 너에게 여자의 미덕을 이야기하고 모성을 운운하며 우리네 어머니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거든 귀를 닫아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해라. 만약 상대방이 참 못됐다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어라. 그래야 많은 역할을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나도 능력 있는 의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괜찮은 며느리, 좋은 딸, 훌륭한 상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아니, 그렇게 되려고 많이 노력했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딘가에는 꼭 빈틈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일이 무사히 넘어가나 싶으면 네가 속을 썩였고 네가 잘한다 싶으면 갑자기 친정에 문제가 생겼고
친정이 조용하다 싶으면 시가에 일이 생겼지.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써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특히나 네가 어렸을 때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했다. 그의 푸념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일한다고 고생이에요.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 당시 그 말은 나에게 상처였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다 잘하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역할이든 빈틈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하며 삶을 꾸려올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극작가 조 쿠더트가 말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차라리 남들한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나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것이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딸아, 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을 무척이나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분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이 아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운다. 아이에게 울음은 희노애락을 담은 사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옹알이를 지나 진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는 정작 필요한 울음마저 경계하게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고 울면 바보라고 놀리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야 라고 협박한다. 울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수록 눈물에 인색해진다.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몇 해 전 만난 환자 중에 미니 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로 살다가 진료실만 오면 울음을 쏟았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그녀는 곧 30인데도 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최근 파혼까지 겪으면서 슬픔에 젖은 낙엽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 저는 늘 결혼이 목표였는데 파혼이라뇨 하며 운을 뗀 그녀는 제 인생은 파예요. 파견직의 파, 파혼의 파니까요. 재밌죠? 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미니 씨는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완벽주의에 있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를 수첩에 적고 다니는 것은 물론 결혼은 30 전에 꼭 해야 하고 아이는 35까지 2명을 낳을 것이라는 등 나이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인생 과업을 딱 정해놓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삶은 그녀에겐 엄청난 수치였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이런 강박증을 두고 슈드비 콤플렉스라고 했다. 해야 한다의 다른 말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다. 슈드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장난감 병정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미니 씨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에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는 데다가 결혼마저 갑자기 없던 일이 되어버리면서 삶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도 30의 강을 건너봤기에 미니 씨의 우울증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손가락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던 어린 네가 있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기지만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세던지 그때 나를 꽉 붙들어준 너의 손 덕분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30살을 건너올 수 있었다. 그때 만약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미니 씨는 혼자서 그 강을 건너야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니? 미니 씨를 보며 문득 든 생각, 너에게 30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나라 청춘에게 30살이란 지금까지 누렸던 특혜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무엇이냐라는 식의 숙제 검사를 요구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시인 신현님은 30살을 앞두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곧 30, 나이 20대는 좌절과 헤매므로만 끝날 건가.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가니 하루하루 사약을 마시는 심정이다.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으면 사약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미니 씨는 파혼을 했을 때도 자기가 힘든 것보다 부모님이 상처받고 걱정할까봐 울지 못했다고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 수 없었던 그녀는 내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 차가운 땅에 붙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낙엽 같던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젖은 몸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에게 조금만 덜 가혹했더라면,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더라면 그처럼 한꺼번에 긴 시간 동안 엉엉 울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말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해 울어야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진료실을 나간 뒤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을 닦느라 쓴 티슈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원하게 울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어디 미니 씨뿐이겠는가. 그래서 불안한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딸이 처음으로 병설 유치원에 가게 되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유치원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곤란해 할까봐 온갖 설명을 반복해서 해주었지요. 이 책의 내용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종류의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 조언하여 우리의 딸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좀 더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이 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